대부분이긴 한데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큰 역사만 공부를 해와서 오늘은 좀 작은 역사,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관련된 역사 이야기를 좀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주제를 좀 고리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큰 역사를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역사 속에 내가 소외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임진왜란 그러면은 저 남해 바닷가에서만 싸움 같은 느낌이 들죠. 임진왜란 때 우리 안산 지역에서도 일본군의 침략을 받았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역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공부하고 더 나아가 세계를 좀 바라보는 그런 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주로 지역사이거든요. 작은 역사가 결코 작은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좀 넓은 세상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오늘 보니까는 제가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나마 좀 마음을 놓고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보다 좀 앞선 32기를 공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략 이때 저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도 제가 몸소 처음 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32기라고 하는 게 코로나 한가운데거든요.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공부나 하자 해가지고 이제 일부러 와서 귀한 강의를 잘 들었고 저도 또 배운 만큼 또 우리들과 함께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지역사의 어떤 소중함 그리고 지역의 역사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안내해줄 기회를 주신 통일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먼저 좀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 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대체 이번 기술을 어떤 분들이 공부를 하시나 궁금해서 따라왔었어요. 따라가가지고 그때 같이 들어봤는데 낯설지 않아서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제목은 디아스포라와 한민족이라는 제목을 가져왔고요. 특히 이제 모레인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모레인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자세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몰랐는데 오늘 같이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안산은 잘 아시다시피 그 다문화의 도시라고도 하지만 사실 동포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가 많이 있죠. 현재 그 우리 안산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나라 수로 보면 100개 나라가 넘는데 이런 수를 본다면 중국 동포가 50%가 좀 넘고요. 한 55% 정도 그리고 고려인 동포가 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동포 수가 거의 한 75에서 8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동포들이 와서 사는 곳이다. 근데 동포들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그 동포들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국 동포들은 뭐 다 잘 아시죠. 우리나라 가깝기도 하고 또 이분들은 한국어가 이제 그쪽 그 자치주에서는 한국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공용어고 중국어라 괜찮은데 이제 고려인 분들이 이제 문제죠. 언어 때문에 가장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크게 5개 주제를 갖고
개 정도는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인 얘기는 두 번째 시간에 고려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앞에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고려인 얘기를 이렇게 막 한참 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 특히 우리 안산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고려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뭐 제 입장에서는 뭐 왜곡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인식이 굉장히 좀 낮습니다. 뭐 낮다는 게 뭐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려인 하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다문화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외국인 노동자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좀 우리가 그런 시각들은 좀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앞부분을 좀 준비했는데요.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특히 저쪽 단원구 쪽에 사시는 분들은 뭐 얼굴, 그러니까 피부색이나 언어 때문에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타 문화, 타 민족을 대하는 태도가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쪽 성북구 쪽, 물론 사동 쪽은 빼고요. 아직도 여전히 그 타 문화를 대하는 그 마음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먼저 이야기 좀 살짝 시작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가장 잘못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이 팩트도 아닌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죠. 사실은 이제 역사 교육의 문제이긴 한데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부산 가덕도에서 신석기 시대 유적지를 최근에 발견했는데, 거기에 묻혀있는 사람의 뼈가 이게 이제 부산 앞바다에는 갯벌이어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신석기 시대 뼈가 그대로 발견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신석기 시대 이내 그 뼈가 어떻게 되는지 굴장이라고 하는데,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걸 굴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와 똑같은 게 독일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DNA를 분석해 봤더니 여기 독일 거랑 같은 거였습니다. 우리나라 부산 앞바다의 신석기 시대에 왜 독일인의 DNA가 나왔을까? 그러면 독일 사람들이 여기까지 걸어왔을까? 배 타고 왔을까? 그 시대에서는 정말 힘든 일이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신석기 시대는. 근데 어쨌든 왔어요. 이분들이. 오기는 왔다는 얘기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보면 뭐 굳이 우리가 다문화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았고, 반대로 많은 한국 사람들이 밖에 나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 아니죠. 단일 민족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민족이든 100% 순수한 단일 민족은 뭐 찾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구려의 역사를, 또 발의 역사를 우리 역사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고구려 역사와 발의 역사가 우리 역사라고 한다면 그 고구려 땅과 발의 땅에 살았던 사람들도 우리가 같은 민족이 돼야 되잖아요. 쉽게 이해해서. 그러면 거기 살던 거란족, 여진족, 말갈족, 몽골족 다 우리 민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민족적인 개념을 깨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오늘날 이 시대와 앞으로 다음 시대에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나아가야 할 어떤 인식의 전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이제 세 집안 얘기만 좀 갖고 왔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설씨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설씨는 두 가지 설씨가 있는데, 하나는 맑은 대숲 설씨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설청이죠. 설청의 아버지가 이분인데, 잘 아시는 원효대사입니다. 아들이 설청이니까 당연히 아버지는 설씨겠죠.
이분이 족보에 의하면은 그 이름이 사예요. 사.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빨리 발음하시면 안 되고 설사라고 하셔야 돼요. 빨리라고 하시면 안 돼요. 보통은 이제 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 어떤 이지발 족보에 보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원래 경주에서 출발한 신라의 그 6부족 중에 한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토종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설자를 쓰는 집안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설장수인데, 이분들은 어디서 왔냐면 지금의 그 신장 위구르 쪽입니다. 여기 이제 그 바이칼보가 있고요. 그 아래쪽, 셀렌강이 있는 쪽인데요.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현재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중에 이분이 현재 지금 설동호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돼요. 이분의 아들이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조상은 위구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고려인에 해당이 됩니다. 화산이 씨는요, 베트남에서 온 왕족이에요. 그 리 왕조인데 12, 13세기 무렵에 베트남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쫓겨나서 중국 동해안을 타고 고려로 넘어오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정치대를 하고 있습니다. 화산 이씨. 혹시 화산 이씨 계실까요? 있어도 말 안 하시겠죠. 안 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분들은 그 지금 복장도 베트남 전통 복장을 입고 계세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고위 인사가 오면 반드시 이 정치대를 찾아가서 예를 올리고 이를 본다고 해요. 그만큼 베트남 왕족의 후손으로서 아직도 한국 사회에 이렇게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한 집안이면 덕수장씨예요. 덕수장씨의 시조가 장순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위구르계예요. 고려시대 때 충렬왕의 그 호위무사로 들어옵니다. 토를 잡고 살았어요. 그분들의 후손입니다. 뭐 얼굴 봐서는 뭐 전혀 알 수가 없죠. 이분들이 종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거고요. 최근에 이분과 관련된 이방인으로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분의 그 후손 중에 조선시대 때 그 4대 문장가 중에 한 분이 장유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안산에 살았거든요. 그 이분의 묘가 지금 여기 그 수암에서 언덕 넘어가면은 고기 아주 큰 묘가 지금 고기 있어요. 근데 그분의 딸이 장유 선생의 딸이 누구냐면 효종비예요. 그러니까 현종의 엄마인데 그 왕족에도 이렇게 외국계가 섞여 있다는 거죠. 이분이 바로 그 집안입니다. 본인은 말을 안 하는데 독수장씨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뭐 제가 뭐 대표적인 몇몇 집안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우리 스스로 단일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해외로 나간 사례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애초부터 우리 역사는 다문화 국가였고 다문화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좀 먼저 인식을 하시고 이 디아스포라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아스포라는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뭐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거죠. 흔히들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를 이스라엘로 꼽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로마한테 나라를 빼앗긴 지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져 있다가 최근에 와서 내 나라를 세웠으니까 뭐 그럴 만도 한데 어디 뭐 이스라엘 민족만 디아스포라가 있었겠습니까? 전 세계 모든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다 이 디아스포라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당연히 디아스포라가 있었습니다. 많았죠. 단지 그 표현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이동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요거 그 제동포 현황인데요. 2021년이고
제가 이거 이제 업데이트를 하려고 여기 들어갔더니 얘네들이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옛날 자료를 갖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해외에서 가장 많이 사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고요. 그래서 약 730만에서 750만 정도가 해외에 나가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있으니까 더 늘어나겠죠. 어쨌든 그래프로 그리자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그 중국, 미국, 일본, 여기 이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이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앙아시아지역에도 많이 있죠. 그 외에 최근에 호주, 유럽, 그 다음에 남미, 사실은 아프리카에도 많이 있습니다. 5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많이 가 있죠.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홍콩, 마카오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쟤네들은 한민족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북한이나 중국,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선민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러시아와 북소련 지역에서는 고려인, 아까 이사장 말씀하신 대로 고려 사람, 그러니까 고려인들은 자기들을 고려 사람이라고 합니다. 단지 우리가 사람을 인자로 써서 고려인이라고 하지. 어쨌든 한민족, 조선민족, 고려인 이렇게 용어는 다를지라도 본질은 같은 거죠. 그 중에 오늘은 고려인, 고려 사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민족의 디아스포라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과거 수많은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전쟁 속에 포로로 끌려가거나 도망가거나 아픔이 많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디아스포라는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말기에 1860년 고 무렵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 러시아, 일본, 하와이, 멕시코 등등등 전 세계로 많은 우리 한민족들이 나간 그런 이야기들을 좀 빠르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1860년대는 조선 시대 말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도정치 시기이면서도 조선이 이제 거의 멸망의 직전에 놓였던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한 나라가 거의 이제 탄생해서 성장해서 결정이 되었다가 쇠퇴했다가 망하는 과정을 한 국가를 한 문명이든 보면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특히 조선 말기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 전염병 다 있었지만 가장 힘든 거는 이거였어요. 관리의 학정.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에 왔던 많은 외국 여행가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사진 찍고 기록해놓은 걸 보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게으르다, 일을 안 한다 라고 하는 기록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니고요. 농사를 지으면 다 돌아와요, 관리들이.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농사 지으면 뭐하냐고 다 뺏어가는데 누가 일하겠어요? 농민들을 이 시기에 가장 괴롭혔던 것은 바로 관리들의 학정 그리고 이 세금 때문에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거기다가 요 무렵에 3년 내리 대기근이 발생합니다. 거기다가 이 무렵에 콜레라가 창궐합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약 50만 명이 콜레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국내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가장 가까운 중국으로 먼저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과거 중국과 우리나라는 석방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나마 큰 나라고 또 부모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중국으로 건너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그렇게 막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압록강을 넘어서 중국으로 많이 건너가죠. 그래서 한때는 200만 넘게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청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이쪽에 이제 만주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뭐 만주국이 세워져도 당시는 이제 또 일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이게 중국으로 건너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 털을 잡고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30년대 후반 북만주로 이민을 갔던 은박집을 짓고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건너가냐면요, 평안도 지방에서 압록강을 바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압록강을 이렇게 놓고서 한반도를 이렇게 딱 접으면 돼요. 그러니까 평안도 사람이 건너가서 털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 이제 황해도나 경기도 사람이 건너가면은 살 수가 없어요.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쪽에 전라도 사람들하고 경상도 사람이 건너가면 이것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미 평안도 사람, 황해도, 경기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위로 갑니다. 그래서 저쪽 하얼 이쪽으로 많이 가죠. 그래서 압록강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이렇게 접은 형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쪽으로 많이 갔던 거죠. 어쨌든 이 만주국 시절에 일제가 이렇게 오적 협파라고 하는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뭐 가운데 이제 일본이 있죠. 중국, 몽골, 만주, 조선 5개 민족이 같이 화합해서 잘 살자라는 의미로 만들었던 거죠. 그 중국이 이렇게 이제 그 동북 삼성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조선족 자치주가 있습니다. 이 자치주는 중국에서 그 소수민족의 언어를 공용어로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굳이 몰라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그러나 중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중국어를 배울 수밖에 없죠. 최근에는 이제 이게 많이 무너져가지고 뭐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어중뛰기다. 그러니까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고 중국어도 제대로 못하는. 그래서 이제 이쪽 그 중동포들한테는 우리는 상하도 아니고 배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적대성에 굉장히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가보면 이렇게 중국 한자와 우리말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치주에 가면은 자치주, 우리로 말하면 뭐 시청 같은 데서는 우리 한글과 중국어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뭐 행정이나 모든 일 할 때 아무 불편함이 없죠. 그리고 이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거는 중국의 그 55개 소수 민족 중에 한 민족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중국에서 부르는 조선족이라는 명칭을 붙일 이유는 없죠. 우리가 제주동포, 제주동포 하듯이 이분들한테는 제주동포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족으로 불리는 이분들은 또 나름 조선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또 굉장히 강해요. 중국의 그 많은 소수민족 중에 우리 조선족처럼 학력이 높고 그 다음에 잘 사는 민족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또 없어요. 하지만 그건 이제 중국 얘기고, 우리가 부를 때는 중국동포라고 부르는 게 맞죠. 특히 이제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가 흔히 혈맥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북한의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들어설 때, 또 중국이 들어설 때 그 서로 굉장히 많이 도와주죠. 생각해보면 그 중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지 1년 만에 6.25 전쟁이 터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나라가 만들어진 지 1년 만에 자기네 나라 군대를 외국에 보내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부적으로 아직 체제가 안정이 안 됐는데 한국에서 전쟁 터지니까는 중국에 이미 해방군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만큼 중국과 북한이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6.25 전쟁 때는 중국에서 싸웠던 독립군이 정확히 반이 갈라져요. 북한으로 건너갔던 독립군이 있고요, 남한으로 들어왔던 독립군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선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상인데, 왜 독립운동가들이 한국에
남북한의 전쟁에서 만나 있느냐, 정말 슬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관계예요. 자, 일본으로 이주한 얘기는 지난 시간에 다 들었죠. 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얘기인데요. 여기 이제 인천에 가면 그 인천에 그 인하대학교가 있잖아요. 그 인하대학교의 이름이 인천과 하와이의 앞자리를 따서 인하대학교라는 건 아시죠? 네. 그 하와이로 이민 간 사람들이 세운 학교예요. 인하대학교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하와이로 이민 간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사탕수수 농장에서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간 이유는 원래 여기서 일하고 있던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빠졌어요. 일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심지어는 중국 노동자, 일본 노동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못하겠다고 빠진 자리를 맨 마지막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가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분들이. 요거는 이제 사진식구라고 불리는, 뭐 어떻게 뭐 선을 보거나 연애할 상황이 안 되죠. 건너갔던 이 사람들의 거의 90%가 남자 총각들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할 수 없으니 한국에서 사진을 보내주면 사진을 보고서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래 해가지고 결혼하러 온 사진 속의 신부들입니다. 20대 초반에 꽃다운 나이에 와봤더니 남편이 40살이에요.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어떻게 돌아가요? 그렇게 해서 이곳에 살면서 그래도 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군대도 만들고 훈련도 하고 또 독립자금을 모아서 군대로 보냈던 분들이고 또 학교 세운다고 돈 보내줬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본토를 건너간 겁니다. 태평양 건너서 제일 먼저 이쪽에 캘리포니아로 갔겠죠. 그래서 거기서 터를 잡고 이제 미국 동부로 쫙 퍼져가지고 오늘날의 미국 사회를 만든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한국전쟁 나고 나서 우리나라에 미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죠. 여기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이분들에 대한 얘기를 잘 아실 거예요. 소위 그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부대 주변에 이렇게 살았던, 그래서 이 당시에 미군 병사와 결혼해서 미국으로 들어간 여성이 한 10만 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왔던 미군들은 굉장히 그 학력이 좀 낮고 좀 이렇게 미국 사회에서는 주류에 있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해요. 어쨌든 그래서 뭐 미군이 저지른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말도 못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해서 미국을 많이 건너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민자 수를 보면은 2000년도에는 100만이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미국 사회에 동부 사회를 만들고 이렇게 한인들이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만의 어떤 정체성들을 만들어갑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친척이나 지인들 중에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이 뭐 있을 겁니다, 그죠? 물론 뭐 이민만 간 것도 아니죠. 뭐 유학을 간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로 미국 갔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오늘날 가장 많은 한국인들을 그러니까 살고 있는 나라가 있는 바로 미국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멕시코인데요. 멕시코도 마찬가지로 인천에서 출발합니다. 미국으로 하와이로 간 거는 당시에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그 미국인 선교사가 그 알선을 해서 가게 됩니다. 잘 아시는 그 알렌이라고 하는, 처음에 선교사로 왔다가 미국 공사학까지 가면서 우리나라의 엄청난 그 서안도에 있는 은산 금광구를 미국에 넘겨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우리나라의 많은 경제권을 미국한테 넘겨준 그런 장본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하와이로 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거기 인천에 가면은 그 내립교회가 있어요. 내립교회, 감리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통해서 미국의 이민자들을 많이 뽑아서 갔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 건너갔던 우리 한인들이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그 이승만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멕시코인데 멕시코는 이제 요거예요. 선인장. 이 선인장이 이제 에네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선인장이 이 안에 그 밧줄 만드는 그 실 같은 게 아주 질긴 실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서 실을 뽑아냈는데 이게 이 당시가 이제 제국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항공 수요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밧줄, 흔히 말하는 밧줄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그 노동자를 많이 필요로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외국 노동자들이 왔다가 다 빠지고 마지막에 간 게 우리 조선인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멕시코고요. 여기 이제 미국이겠죠. 여기 이제 태평양을 건너갔던 일포드라고 하는 배입니다. 여기에 이제 가서 멕시코 반도를 건너서 여기 이제 메리다라고 하는 이곳에 주로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모르고 갔는데 가봤더니 일을 너무 많이 시키는 거예요. 거의 노예 노동 수준으로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죠. 아, 사기였구나. 사기를 당해서 이분들이 계약 기간 동안 정말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됐는데 이분들이 이 멀리 이국 한국 땅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언어도 안 되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는 아까 그 에네켄밖에 없어서 결국은 여기서 다시 재고용이 돼서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여기서 일부가 쿠바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쿠바의 그 쿠바 혁명에 또 우리 한인들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한인들이 이 전 세계로 이렇게 많이 흘러갔다는 얘기죠. 초창기 한인들이 멕시코에 갔을 때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독립 자금을 보내겠다고 돈을 모아서 보냅니다. 여기가 이제 상부학교라고 하는 독립군을 양성하는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요. 당시에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각종 기록에 나오는데 대한제국에서 이 사람들의 너무 정확하게 산다. 그러니 이분들을 위해서 좀 잘 살 수 있게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얘기하냐? 일본한테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정식 외교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이 뭐 멕시코한테 그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죠. 어쨌든 그분들은 현재 4세, 5세까지 갔죠. 그래서 이렇게 코리아노라고 해서 이분들의 후손들이 이제서 고국을 찾아오고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 말과 우리 문화를 최근에 와서는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뭐 캐나다 이민, 뭐 잘 아시는 독일로 떠난 광부와 간호사 이야기, 그 다음에 브라질로 떠난 농업 이민 등등 해외를 나간 사례는 많이 있지만 여기서 극명하게 많습니다. 고려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고려인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고려인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야기냐, 그 전후 관계를 좀 우리가 먼저 연표를 통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치 학교 수업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조선인 시대 때 고종이 대한민국 황제까지 가죠. 그 아들 순종이 이제 1907년에 됐다가 4년 만에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면서 일제강점기가 되죠. 45년에 해방됐다가 3년 만에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들어서게 되죠. 이게 제일 위에는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요 밑에 거는 러시아 역사입니다. 러시아.
알렉산더가 있고, 여기 이제 마지막 요 사람이 니콜라이 2세 황제입니다. 네, 러시아의 마지막 자르인데요. 우리나라하고도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관계냐? 고종이 이 니콜라이 2세 황제 대관식에 민영환을 보내요. 그래서 민영환이 이 황제 대관식을 다녀옵니다. 그러면서 다녀오면서 쓴 책이 있어요. 해천추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생이 마지막 황제 대관식을 보고 오고 지구를 한 바퀴 뺑 돌고 와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이 사람이 직접 보고를 받습니다. 당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봤던 외국인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러시아 건축기사였던 사바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건축하는 사람인데 고종이 총애해서 너 내 옆에 와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개인 경호를 시킨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일본군이 와서 명성황후를 죽인 거예요. 일본 군인들도 러시아 사람이니까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살려준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사바틴이 당시 베베르 공사한테 자기가 공무원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베베르 공사가 1급 비밀 도장을 확 찍어서 바로 이 사람한테 보내주죠. 그래서 니콜라이 2세가 이거는 앞으로 100년 동안 절대 연락하지 마 해가지고 문서 보관소의 지하에 확 처박아 놨습니다. 그러다가 100년 만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됐습니다. 당시의 기록이니까요, 이게. 그리고 정확하게 목격한 사람이 쓴 기록이니까요. 왜냐하면 일본이 자기네들이 그걸 정확하게 기록을 보여줄 리도 없고 남길 이유도 없죠, 그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 1년 뒤에 고베인가요? 거기서 재판이 있는데 다 무죄로 나왔잖아요, 걔네들이. 어쨌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1917년부터 22년까지 러시아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앞에는 러시아였지만 뒤에는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는 소련이죠. 그래서 그 내전이 있게 되는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연해주에 살았던 고려인이 요 세 번째 노란색이에요. 연해주는 당시 러시아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전 끝나고 나서 연해주는 소련 땅이 됐죠. 그래서 1863년에 처음으로 연해주를 건너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살았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1917년에 러시아 내전이 터지면서 이 러시아 연해주에 살던 우리 고려인들이 정말 큰 홍역을 치릅니다. 또 한 번에. 왜냐? 러시아가 백군과 적군으로 나눠 싸우거든요. 그런데 적군은, 여기서 말하는 적군은 볼셰비키 파입니다. 이 파는 제국주의를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줬어요. 백군은 철저하게 지주, 그 다음에 귀족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인들은 나는 어디에 서야 되지? 줄을 서야 되지? 그런데 그 내전이 끝나고 나서 소련이 만들어지게 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연해주에서는 독립운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을 못하고 연해주에서 살던 어느 날 1937년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가 됩니다. 그냥 몽창 다 이주가 됩니다. 그러다가 중앙아시아로 다 갔죠. 그러다가 91년도에 소비에트 연방, 즉 소련이 붕괴되면서 지금은 러시아와 CIS, 독립국가연합으로 다 퍼져서 살게 된 겁니다. 이게 고려인의 역사예요. 그러니까는 이 고려인의 역사 안에는 러시아 역사가 들어있고요, 우리나라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리고 또 하필이면 그때가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겹쳐요. 왜 1차 세계대전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2차 세계대전 때 우리 고려인들이 소련군으로 참전합니다. 뭐야? 빨갱이 아니야?
어쩔 수 없어요. 소련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소련군으로 참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고리의 역사 안에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대략 한 통계에 의하면 한 50에서 55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 지금 그 우크라이나도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죠. 최근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지만 여기 이제 뒤에 이 스탄자가 붙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스탄은 뭐 땅, 지역 그런 이름이고 앞에는 그 민족 이름이에요. 그러니까는 카자흐스탄 그러면 카자흐족이 사는 땅, 우즈베키스탄 그러면 우즈벡족이 사는 땅 그런 이름인데 어쨌든 여기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이쪽 중앙아시아 쪽에 사는 고려인들과 러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사람들끼리 아무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다르게 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동포 비자를 줍니다. 동포 비자가 이제 F4인데 F4 비자를 이분들한테는 처음부터 F4 비자를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은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에서 들어오는 외국 사람들한테는 비자 기간을 길게 주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좀 가난하고 여기 못 산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그 비자 체류 기간을 짧게 주잖아요. 그거는 보십시오. 근데 거기에 러시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오면은 비자 기간을 아주 길고 좋은 비자를 주고 이쪽 중앙아시아에서 오는 분들한테는 짧고 낮은 비자를 주고 높고 낮다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이 고려인들이 도대체 너네 왜 그러냐 우리 다 같은 고려인이다. 근데 뭐 러시아 국적 달고 가면은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넓고 비자 갱신하기도 쉽고 이런 비자를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빨리 넘어갈게요. 개인 사진이나 다 고려인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분들 데리고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는데 그 중에 서울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연예적 이전에 제목이 강제 입주의 연예주인데요. 여기 이제 이게 도망강이고 여기 이제 연예주인데요. 이런 겁니다. 1860년 전까지는 이 땅이 다 중국 땅이었어요. 청나라 땅이었습니다. 1860년에 이 땅이 러시아 땅이 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을 맺습니다. 러시아가. 그러니까 이 조약은 요 얼마 전에 아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영국한테 깨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럽 애들이 막 들어다녀요, 중국에. 그래서 뭐 에로 사건 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막 터집니다. 중국이 다 서양 열강일 때 계속 패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하고 어떻게 조약을 맺을지 중국 애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정말 과거에 우리가 중화, 우리가 세계 이거야. 그래서 외국과 조약 맺을 때도 야 니네가 베이징으로 와 이거예요. 그리고 황제는 뭐 누워있거나 이런 아주 전쟁에서 패했음에도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를 하니까는 유럽 애들이 또 놀랬죠. 도대체 얘네는 왜 이러지? 자세가 왜 저럴까? 놀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본 러시아가 야 중국, 야 유럽 애들은 니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유럽 애들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옆에서 코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1860년에 러시아가 야 우리는 뭐 맨입으로 했냐? 우리한테도 대가를 달라고 해서 가져간 게 연해준 땅이에요. 그래서 1860년부터는 이 연해준 땅이 청나라 땅이었다가 이제 러시아 땅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이곳은 원래 이곳에 살고 있던 만주족, 여기 여진족이란데 얘네들이 청나라 세부터 다 건너갔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올 고향이기 때문에 여기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는 러시아 땅이 됐을 때도 여기에는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1860년에 러시아 땅이 됐을 때 여기에 누가 살았느냐? 러시아 군인들만 살았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땅이 다 텅텅 비었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1863년에 베이징 조약 체결하고 나서 3년 뒤부터 막 건너가요. 그런데 러시아 군인들이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건너오니까 건너오나 보다. 농사 짓고 살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선 사람들이 건너와서 이 텅텅 비어있는 이 넓은 땅을 니네가 농사 져라. 대신에 우리한테는 세금만 내라. 왜냐하면 맞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건너갑니다. 정말. 특히 함경도 분들이 많이 건너가시죠. 제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지금 고려인들 4세들 또는 3세, 살아계신 3세, 4세 분들 보시면 이 언어가 아직도 러시아어를 안 쓰고 우리말을 떠듬떠듬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쓰는 말은 영락없는 함경도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서 건너갔구나 라고 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두만강 건너갈 때 모습이에요. 이렇게 한 가족이 건너가다가 나중에는 한 개 마을이 통째로 건너갑니다. 어떤 때는 막 수천 명이 건너가요. 건너가서 터를 잡고 산 첫 번째 정착지가 여기입니다. 그라스키노라고 하는 곳인데 37년에 강제 이주됐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유명한 가수가 세운 비석만 남아있습니다. 서태지가 세운 비석이에요. 서태지라고 아시죠? 요즘 젊은 분들은 잘 혹시 아시나? 어떻게 알지? 네, 제가 아는 가수 중에 그나마 좀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 건너갔을 때 우리 고려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느 조선의 농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고려인인데 여기 지금 요 사람 보이시죠? 러시아 군인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초창기에 러시아 군인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선인들과 러시아 군인이 함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두만강 건너서 바로 건너 핫산, 포시에트, 크라스키노,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우스인스크, 저 위에 하바롭스크, 그 다음에 파르티잔 등등등 이쪽 연해주 지역에 쫙 퍼져갑니다. 그래서 인구 현황을 보면은 1923년에 약 10만 명가량이 되는데요. 37년에 그 강제 이주될 때 인원이 약 18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후에 37년까지 약 14년 동안 또 8만 명이 늘었다는 거죠.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기 전에도 건너갔지만 나라를 뺏긴 다음에도 계속해서 건너갔다는 얘기죠. 건너가서는 이게 우리나라 삼통 통보잖아요. 마을에서 이걸 화폐로 썼습니다. 심지어는요, 과거 신고로 와요, 조선으로. 근데 이제 병원이 없으니까는 그 무당한테 가요. 무당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러시아가 이제 종교가 러시아 정교잖아요. 그래서 다 교회 와서 세례 받으라고 하죠. 가서 세례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무당한테 갑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창기 블라디보스토크의 모습이에요. 이게 여기 지금 바닷가에서 찍은 모습인데 여기 지금 산 꼭대기에 조그만 초소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요게 초창기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살았던 우리 한인들의 거리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살다가 러시아 당국에 의해서 너무나 많이 건너오니까는 전염병이 돈다 이런저런 이유 또 블라디보스토크 바깥으로 쫓아냅니다. 그게 이제 신안촌이에요. 여기는 개척이고요. 처음에 개척했다 그래서 개척이고 그 다음 새로운 한인촌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신안촌이 만들어집니다. 초창기에 노동자들의 모습이고요. 아까 제가 산 꼭대기에 초소 있다는 게 여기입니다. 이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골프를 칠 때 요 꼬마 캐디 아이가 고려인 아이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주로 농사를 지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건너간 사람들이 대부분 다 농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포시에트라고 하는 곳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작은 박물관인데 이 박물관에 있는 이 관장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옛날 살았던 고려인들이 농구한 물건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농사 지으신 분이 잘 아시죠? 썰에 여기 이제 뭐 그 물레지 아니면 그 달구지, 바퀴지, 여기 항지박 많잖아요. 도리깨도 있고 뭐 이거는 이제 그 배틀에 쓰는 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다 조선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거죠. 그런데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물론 나라를 빼앗기기 전부터 건너갔던 고려인들은 항일 운동을 아주 격렬하게 전개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고려인들의 이 항일 운동과 항일 정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10년 이후로 1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의병운동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일제 무단 통치에 의해서 더 이상의 독립운동은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중국으로 건너갔지만 그 당시 중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해주에서 엄청나게 많은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분이죠. 중근이 형이 하얼빈에 간 것도 연해주에서 간 거예요. 잘 아시는 분이죠? 여기 지금 여기 모자를 이렇게 벗고 하얀 수염 있는 요양반이에요. 요양반. 여기 여단인데요. 이또가 이게 이제 저 야마구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그 일본 그 막부에 대항했던 동료라 영국으로 유학을 가요. 그리고 뭐 그 사절단을 통해서 뭐 미국도 갔다 오고 해서 영어를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친일파 이완용도 유경공원 출신이에요. 정부에서 세운 그 국가 엘리트 교육을 했던 유경공원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미국에 외교관으로 가요. 이완용이 영어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이완용하고 이또가 영어로 대화를 해요. 재수없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또가 1895년에 그 시모노세키에서 그 청나라 그 북양 대신이었던 그 이웅장이랑 시모노세키주가 체결할 때 지금부터는 국제적인 조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국제공용어로 쓰겠습니다 하고 바로 영어를 해버려요. 그 이웅장이 한 거죠. 어쨌거나 이 양반을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처단을 하죠. 그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 가기 직전에 그 연해주의 그 당시 우스리스크에 살았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최재형이라고 하는 분의 집에 머물러요. 그래서 그 최재형이라고 하는 분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뭐 독립자금도 받고요, 총도 받고 그 최재형 분의 집 그 마당에서 권총 사격 연습하고 그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연해주에서의 독립운동이 뒷받침이 없었다면 안중근 의사의 이 의거도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많은 분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분들, 신채원, 이상설, 이동희 이런 분들 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에 정말 큰 족적을 남기신 분들이 연해주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919년 3월 17일 날 연해주에서도 이렇게 상인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산은 1919년 3월 30일 일어나요. 수학 비석거리 만세운동이. 근데 연해주에서는 3월 17일 날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산에 고려인들은 3.1절 행사를 3월 17일 날 해요. 어쨌든 그 이후에도 이렇게 3.1운동을 계속 기억하고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3.1운동 일어난 지 4주년 되던 때에 연해주에서 기념식을 한 장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페치카 최정인데 최근에 와서야 이제 이분이 독립운동가라고 하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해주의 대부입니다. 대부. 이분이 정말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고려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자기가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러시아에 살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 평소에 학대면서 가출했다가 러시아 양부모를 만나가지고 전 세계를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일찌감치 비즈니스를 떠가지고 큰 돈을 번 돈입니다. 분담업을 해가지고 그 돈을 기꺼이 다 독립운동에 다 내놓습니다. 결국 그리고 1920년 4월 7일 때 일본군에 의해서 총살당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후손이 지금 여러 그 후손이 살고 있는데 그 딸이 한 이야기가 아까 안정근 이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인데요. 이게 이제 이게 서울역인데 서울역 구서울역 역사 부분인데요. 그 옆에 가면 이렇게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 주변에 노숙자들이 많아서 빨리 피하자라고 빨리 지나가는 곳이긴 한데요. 여기에 이 동상이 있습니다. 강우규라고 하는 분의 동상입니다. 다음에 혹시 가실 일이 있으시면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왼손에 수리탄을 들고 있어요. 이분은 당시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대한노인단 단원입니다. 이분이 65세 때 이 의거를 하기 위해서 국내로 연해주에서 원래 북단을 들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1919년 3.1운동 일어나고 나서 총독이 바뀝니다. 그래서 일본 총독이 부산에서 기차 타고 서울역에 온다는 정보를 듣고 서울역에 여기 이제 마차를 타고 이동하는 여기다가 폭탄을 던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총독이 탄 마차에 터지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마차에 터져가지고 엉뚱한 사람만 죽었죠. 어쨌든 바로 얼마 뒤에 일본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고 현대무용군에 처형되다가 곧바로 처형됐습니다. 이분의 이 눈매가 살아있죠. 조국의 청년들이요. 내가 이 노인의 몸으로 독립을 위해서 일하고 바치는데 너희들은 못하고 있느냐 라고 우리를 꾸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입니다. 그 외에 연해주에서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요.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면 이렇게 이런 그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자그마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37년에 강제 이주가 됩니다. 러시아가 극동에 9개 주가 있어요. 그 중에 여기 이제 연해주에 해당되는 이곳인데요. 이 정도 되는 거죠. 37년에 이제 이 사람에 의해서,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고려인들만 강제 이주된 것은 아니고요. 당시 소련 땅에 살고 있던 많은 민족들이 강제 이주가 됩니다. 그 중에 뭐 독일인, 폴란드인 많아요. 숫자도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고려인들도 예외 없이 강제 이주가 됐습니다. 이 사진은 강제 이주되기 전에 스탈린에 의해서 당시 고려인의 엘리트 2,500명이 총살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국도 그랬어요. 중국도 문화대혁명 그 이전에 조선족 엘리트들을 한 3,000명을 총살시킵니다. 이게 참 아픔이죠. 이게. 또 왜 강제 이주를 시켰느냐? 39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당시 극동지역에서 일본 스파이 활동을 할 위험이 많다. 왜? 얼굴 생김새가 비슷하기 때문에 조선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저 사람이 조선 사람인지 저 사람이 일본 사람인지 러시아 애들은 잘 모르죠. 소련 사람들은. 왜냐면 우리도 뭐 유럽에 가면 내가 영국인지 프랑스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설이 있고요. 또 하나의 설은 중앙아시아 지역이 황무지구 사막지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식량 생산을 위해서 고려인들을 보내야 되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과거 소련 시절에는 계획적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구획이 정해져 있었어요. 여기는 공장, 여기는 농사. 근데 중앙아시아는 그 소련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해결하고자 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즈벡, 카자흐 이쪽에는 공장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런데 과거 연해주 지방에서 논농사는 원래는 물이 있어야 되니까 짓는데 밭에서 벼를 재배하는 걸 성공한 거예요, 고려인들이. 그러니까 야 니네 여기 와서 한번 해봐라 한 거죠. 그래서 강제 이주되기 전에 여기 28년에 소련 공산당 결정에 따라서 70가구 300명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가서 벼 재배 시험장을 조성해요. 성공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설도 전혀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2차 세계대전의 압도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이 설이 좀 더 무게를 가지고 있긴 해요. 어쨌거나 37년에 갑자기 소련 공산당의 명령에 따라서 짐을 싸가지고 강제로 그 러시아 횡단 열차를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9월달부터 시작했으니까는 이미 시베리아는 겨울이죠. 추운 겨울날 한 달에서 약 2달간에 걸쳐서 약 6,500km를 이동합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출발해서 하바롭스크, 이르쿠츠크 가지고 이 우슈토베까지 옵니다. 이 우슈토베는 카자흐스탄 땅이에요. 여기 왔다가 다 내려놓은 다음에 다시 또 2차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주변에 있는 나라로 다 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나라가 아니었죠. 다 소련 땅이니까. 다 퍼진 겁니다. 그래서 소련 시절에는 그냥 다 우리는 소련에 살고 있어 같은 거죠. 건너갔는데 이 우슈토베, 지금은 이 우슈토베에 초창기에 건너갔다가 이곳에서 추운 겨울을 제대로 나지 못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묘하고 터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이제 비석이 남아 있죠. 이곳은 원동에서 연해주에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1937년 10월 9일부터 38년 4월 10일까지 토굴을 짓고 살았던 초기 정착지다라고 것만 남아 있습니다. 건너가서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이분들이 또. 그래서 38년, 39년도에는 어려웠지만 그 이후부터는 차츰 나아지면서 특히 그 집단 농장이라고 불리는 코로즈라고 불리는데 이 코로즈에서 다행히 뿔뿔이 다 코로즈마다 흩어버린 게 아니라 고려인들은 한꺼번에 다 같이 붙어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말과 우리 문화를 그나마 지킬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벼농사의 선구자가 돼가지고 타 민족에게 크게 모범이 돼가지고 약 200명이 넘는 노동 영웅의 훈장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그 벼농사를 성공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중에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가 김병화. 이분은 노동 영웅을 2번이나 받은 분이에요. 여기 58년도에 고려인의 새해 아침에 온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고려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가족끼리 너무나 끈끈합니다. 물론 소련 시절에 소수민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더 그랬겠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고려인들은 뭐 친척의 생일, 환갑 안 빠지고 다 가요. 이분들은. 애들은 학교 빠지고도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야 그거 안 가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또 우리 말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신문을 고려 일부를 지금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나라이 다 독립했죠. 카자흐, 우즈벡, 투르멘. 문제는 소련 시절에 여기 다 같이 흩어져 살았는데 이제 독립을 해버리니까는 이제 국적이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은 왔다 갔다 물론 하죠, 이 안에서는. 그런데 국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우리 전통 복장하고 이렇게 음식을 이게 이제 이분들이 김치를 먹고 싶으니까 김치를 못 먹으니까 거기서는 배추가 생산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당근으로 이렇게 김치를 만들어 먹죠. 말고차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러시아어도 아니고 우리말도 아닌 고려인들만의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고려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최근에는 고려어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연세 많으신 고려인 3세대 분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그런 말들을 찾아내고 있는데요. 수제비를 뭐 뜯어보기, 된장국을 시래기 된장국을 실학장물, 된장찌개를 국자에, 밥이구이, 밥을 물에 말아먹는 거, 찰떡을 찰떼기, 뭐 이렇게 이분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뭐 이런 말, 두부, TV 이런 말을 이렇게 국수를 국시라고 하고요, 김치를 침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상 용어 중에 뭐 고사했어, 고생했어, 산세났다, 돌아가셨다, 카르토마, 칼과 도마를 카르토마라고 합니다. 목도 사이는 목침. 근데 이거는 이제 뜨거워를 아시다가라고 하는데 이 말은 러시아 말이 아닙니다. 고려 말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아시다가바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아시다가바르가 아니고 아시다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아이씨 뜨거워 이 말을 빨리 하다 보니 이 말이 돼요. 아시다가.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야? 라고 우리가 헷갈리겠죠. 이 고려라고. 이분들의 여기서 살 때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교회인들이 주로 이제 이쪽 쪽으로 우즈베는 사막기후이기 때문에 목화를 많이 재배하고요. 카자흐는 그나마 농사를 좀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농사 짓고 있는 모습.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음식은 우리 이거 뭐 떡 데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찰떡 그리고 이건 국시 이렇게 여름에 여기 너머에 가시면 시원한 국수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방아 그대로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것도 만들어서 이게 이제 제사용이 있고 그냥 일반으로 먹는 게 있고 하얗고 아무것도 없는 건 제사용입니다. 두부 자른 모습이고요. 가마솥에다가 음식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게 러시아 산소 묘에 가서 이렇게 음식 놓은 거 보면 우리랑 비슷해요. 다만 이제 이 묘제 양식은 러시아하고 좀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와서는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사진 안 붙여놨잖아요. 그리고 봉분이 있는데 여기 그냥 땅 속에 이렇게 돌잔치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가 지금 뭘 짓는지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을 잔치도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돌잔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새는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는 모습입니다. 고려인의 여러 모습, 우리의 전통 플레이하는 모습과 큰 차이가 없어요. 요거는 신부가 그 차에서 내릴 때 쌀 포대를 밟고 가는 장면이에요. 쌀 포대를 밟고 가면 잘 산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분들 환갑 잔치를 환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갑 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자식들이 해주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례와 상장례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비슷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쓰던 거 다 불로 태우고요. 묘에 가서 비슷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소련이 독이 됐죠.
그래서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러시아의 마지막 대통령이죠. 옐친이 있고요. 그래서 독립을 이렇게 다 한 겁니다. 그 중에 여기 이 현재 고려인들 중에 가장 많은 국적이 우즈벡 국적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독립된 나라들 중에서 가장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가 우즈벡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나라들은 다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써요. 근데 우즈벡은 그 공용어를 러시아어로 쓰긴 하지만 점차 자기 우즈벡어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이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즈벡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소련이 붕괴돼서도 여전히 학제라든지 언어는 러시아식 학제와 러시아어를 썼기 때문에 학교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어느 날부터 학교에 10개 반이 있으면은 처음에는 우즈벡어로 하는 반이 한 반이 있을 거예요. 나머지 9개 반은 다 러시아 반이었어요. 근데 해가 바뀔수록 한 반이 두 반이 세 반, 네 반, 5개 반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어를 쓰는 학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고려인들이 들어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다시 우즈벡어를 배워서 우즈벡에서 살려고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즈벡에는 농업이었기 때문에 공장이나 이런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막막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이분들이 한국을 안 보는 1988년 88 올림픽 때문에 왔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북한이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교류를 했어요. 그냥 고국 그러면 북한이 나갔던 거죠. 그런데 88년대 한국에서 올림픽을 한다고 하면 한국이 또 있었나? 했던 거죠. 그게 이제 남아진 거죠. 그래서 올림픽을 치를 정도면 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소련이 붕괴됐지만 여전히 CIS는 러시아의 영향 안에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한 10만 명 정도 살고 있고요. 우리 안가에 약 한 2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 주로 저쪽 그 성부 2동에 해당되는 땡골 그리고 성부 3동까지 지금 많이 퍼져 있고요. 지금 우리 여기 통일포럼이 있는 이 4동 일대에 국민이 많이 살고 그 외에 광주, 인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긴 한데 물어봤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 언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거 스탈린 시절에 스탈린이 민족어를 못 쓰게 했어요. 그래서 2세부터는 이제 우리말을 못 쓰게 된 거죠. 당연히 3세는 거의 말을 떠듬떠듬 4세부터는 아예 모르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야, 너 동포라며 왜 우리말 못해? 라고 하면 그건 정말 큰 실례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말을 배울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말을 못한다고 절대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또 이분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주로 하는 일들이 단순 막노동, 그 주야 교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직장에 들어가기 힘들고 또 하나 이분들한테 비자를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작년 1월달인가 법이 바뀌어서 3세 이하로 이제 다 홍보 비자를 주는데요. 그전에는 비자를 안 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20살이면 무조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어려운 점들이 이제 있긴 했지만 점차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 외국인들에 대한 배타적인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 들어올 때 일할 수 있는 비자를 H2를 주거나 아니면 E9이라는 비자를 줘요. 그건 기본이 3년입니다. 3년. 그러니까 아무 탈 없이 범법이나 죄를 안 지으면 1년 10개월 연장해줘요. 그러고 나서 나가야 돼요. 무조건. 그랬다가 다시 또 한 번 들어와서 3년 동안 아무 일이 없으면 1년 10개월 해가지고 4년 10개월 있으면 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영원히 못 들어옵니다. 저도 왜 이거를
4년 10개월을 했을까 하고 봤더니 우리나라 법에 영주권은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5년을 채우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 4년 10개월이에요. 물론 국내에 들어와서 영주권을 받고 귀환하려면 5년이 된다고 해서 바로 영주권을 주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 말을 해야 되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시험도 안 되죠.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요. 뭐 같은 일을 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다 고려를 시키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안산에. 우크라이나 국적으로 가지고 온 사람이 작년 12월 말 통계로 5,0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3,400명이 고려인이에요. 그 고려인들이 국내에 들어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광주, 우리 안산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100가지 명이 넘어요. 300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이분들이 지난 겨울 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친척집에 가 있거나 겨우 그 단칸방 다세대 연립에 들어갔는데 이 주인이 가스를 다 잠궈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부랴부랴 막 전기장판, 두꺼운 장판 이런 걸 막 구해다가 갖다 대기로 했는데 정부에서는 비자는 그 난민 비자가 난민 비자가 있는데 그 난민 비자를 G1이 난민 비자인데요. G2를 줬어요 이분들한테. 그래서 이게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6개월마다 계속 지금 경신하면서 있긴 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국가에서 1원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걷어서 그동안 이분들을 도와줬는데 한 가정당 100만 원씩 150만 원 줬는데 돈 다 떨어졌죠. 전쟁이 1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알바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애들이 문제예요. 우크라이나 남자들은 전쟁 때문에 밖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할머니, 여성들, 엄마, 애기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이 없이 전쟁터에서 나왔어요. 근데 애들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학적 가져가라고 요구하죠. 전쟁통에 옷만 나왔는데 학적이 어디 있겠어요. 교육은 전 세계 만국 공통입니다. 다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학적이 없어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들어가면 힘들고 우리 말도 모르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저 뒤에 막 뭐가 오니까 제가 우즈벡이라는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실크로드의 중심지였고요. 이런 나라입니다. 여기가 이제 꿀육이라고 하는 시장인데요. 카자흐스탄은 이런 나라고요. 요 얘기만 좀 끝낼게요. 냄새로 폴폴 피어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홍범도 거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자흐스탄의 크즐 오르다라고 하는 동네에 옛날 카자흐스탄의 수도였는데 거기에 우리 고려인의 영웅이었던 홍범도 장군의 묘가 있어요. 있었지요. 지금은 옮겨왔지만. 그래서 당시 그 카자흐스탄 정부에서 홍범도는 고려인의 영웅이니까 거리 이름을 홍범도 거리로 해준 거예요. 자랑스럽죠. 우리 고려인의 영웅이었던 홍범도 이렇게 있었잖아요. 카자흐스탄의 그 중앙 공원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작년인가요? 재작년이죠. 문재인 대통령 때 오셔왔죠. 이렇게. 현재는 대전 현충원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홍범도 장군이 이곳 멀리 타향당에 묻혀 있으니 빨리 모셔오지 못해 죄송하다 미안하다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가족들은 반대했어요. 왜냐? 국립묘지에 가면 친일파들이 있는데 어떻게 독립운동하신 우리 할아버지가 친일파랑 같이 묻혀 있을 수 있느냐? 안 된다. 몇 번을 설득해서 온 겁니다.
이분의 고향이 평양이에요. 그럼 평양으로 가야죠. 왜 남한으로 옵니까? 또 하나, 이분은 여기서 고려인의 정신적인 지주였어요. 그런데 이걸 쏙 뽑아가지고 가버리고 이제 여기 남아있는 50만의 고려인들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말입니까? 우리는 언론에서 당연히 모셔와야 된다라고만 알고 있었지만 고려인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게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멋있죠? 미래도시 같아요. 고려도시. 설명하냐면 또 길어서. 이게 이제 중앙아시아하고 전혀 뜬금없는 관계가 아니라 옛날에 실크로드에 이렇게 교류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카자흐스탄의 아프라시아 궁전에 가면 이렇게 벽화에 고구려 사람이라고 추정되는 인물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머리가 조관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칼은 화두대도, 이거는 고구려 사람들만 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이 여기까지 갔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경주에서 이런 검이 발견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만들 수도 없었고 이런 재료도 없고, 이게 왜 경주에서 나왔느냐? 이 검이 중앙아시아에서 만들었거든요. 중앙아시아하고 동유럽, 여기 있는 이 진주가 동유럽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런 교류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3층에 중앙아시아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중앙아시아하고 교류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교류를 잘해보자, 그런 소리.